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페루를 넘어 라틴 아메리카 문학, 나아가 세계 문학의 살아있는 거장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훌리오 코르타사르 등과 함께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 붐을 이끌었던 그는 평생에 걸쳐 권력의 구조와 개인의 저항, 그리고 시대의 경랑 속에서 개인이 겪는 패배와 좌절을 집요하게 탐구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재에 머무는 작가가 아니라 페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등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려 했던 실천적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치밀한 사회적 리얼리즘과 대담한 모더니즘적 실험을 결합하여 복잡한 현실을 다층적이고 총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 스웨덴 할리모는 권력의 구조에 대한 지도 제작과 개인의 저항, 반란, 그리고 패배에 대한 날카로운 이미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페루 사회, 나아가 폭력과 위계, 그리고 헛된 남성성 마치스모로 가득 찬 라틴 아메리카 사회 전체를 레온시오 프라도 사관학교라는 축소된 미크로코스모스 안에 담아낸 잔혹하고도 정교한 해부도입니다. 이 소설은 독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바르가스 요사는 시간 순서를 뒤섞고 여러 인물의 시점을 예고 없이 넘나들며 심지어 화자가 누구인지 숨기는 등 대담한 모더니즘적 기법을 사용하여 독자를 혼란과 미스터리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서사 구조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소설의 주제와 완벽하게 결합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즉, 진실이란 결코 하나의 단일한 시점에서 파악될 수 없으며 각자의 기억과 욕망, 그리고 거짓말이 뒤섞인 파편들의 총합이라는 것을 형식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설은 영웅을 길러낸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소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괴물을 만들어내는 한 군사기관의 위선적인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그곳에서 영웅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가장 교활하고 가장 폭력적이며 가장 비정한 개가 되는 것뿐입니다. 영웅의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페루 리마에 위치한 레온시오 프라도 사관학교라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이 학교는 단순히 소설의 배경을 넘어 페루 사회의 모든 모순과 병폐가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미크로코스모스입니다. 페루 전역에서 각기 다른 사회 계층과 인종적 배경을 가진 소년들이 미래의 영웅이자 국가의 동량이 되기 위해 이 학교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숭고한 교육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 닫힌 공간 안에서 학교 당국이 내세우는 공식적인 규율과 명예의 코드는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하고 그 자리를 생도들 사이에 암묵적이고 폭력적인 위계 질서가 대신합니다. 이 폭력의 시스템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신입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세례라는 끔찍한 신고식입니다. 갓 입학하여 아직 어리둥절한 1학년 생도들, 즉 걔들은 3학년 선배 생도들에 의해 무자비한 구타와 모욕, 그리고 가혹행위를 당합니다. 이 세례는 단순히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 신입생들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들을 군대라는 거대한 기계의 순종적인 부품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의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년들은 인간적인 연민이나 개인의 존엄성 같은 가치가 이 세계에서는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힘과 복종만이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폭력의 시스템 아래 또 다른 비공식적인 권력 구조가 자라납니다. 바로 서클이라 불리는 비밀스러운 불량생도 집단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수수께끼의 인물 하과르가 이끄는 이 서클은 학교의 감시망을 피해 담배와 술을 밀매하고 시험지를 훔쳐 팔며 심지어 외부에서 도박을 하는 등 온갖 비행을 저지릅니다. 서클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의 억압적인 규율에 저항하는 동시에 그들만의 더 잔혹한 규율을 만들어 동료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기관입니다. 서클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강인함과 비정함을 증명해야 하며 서클의 규율을 어기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고자질쟁이는 가차없는 응징을 당합니다. 이처럼 레온시오 프라도 사관학교는 공식적인 군대, 권력과 비공식적인 서클의 폭력이라는 이중의 억압 구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바르가스 요사는 이 학교의 모습을 통해 페루 사회 전체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생도들의 모습은 페루의 복잡한 사회 구성을 반영합니다. 부유한 백인계 자제인 알베르토 시인과 가난한 혼혈 출신인 하과르는 학교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의 벽을 느낍니다. 또한 학교 당국이 내세우는 명예, 규율,
노동이라는 공식적인 가치가 실제로는 폭력과 부패로만 유지되는 모습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군부와 과도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당시 페루 정부의 위선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생도들은 이 폭력의 용광로 속에서 영웅으로 재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고 짓밟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한 소년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냉소와 불신을 학습한 작은 괴물들로 변해갑니다. 영웅의 시대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지 그 내용의 고발성을 넘어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의 혁신성 때문입니다. 바르가스 요사는 이 데뷔작에서부터 훗날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대담하고 복잡한 모더니즘적 서사 기법을 유감없이 선보입니다. 그는 독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의 흐름을 깨뜨리고 여러 인물의 시점을 충돌시키며 화자의 정체를 숨기는 등 의도적인 혼란을 조성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탐정처럼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 진실을 직접 재구성하도록 만듭니다. 이 소설의 구조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적 퍼즐과도 같으며 이 퍼즐을 맞추는 과정 자체가 소설의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서사적 흐름이 예고 없이 교차하고 병치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흐름은 사관학교의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중심 사건입니다. 5학년 화학시험지를 훔치기로 공모한 서클의 계획,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흐름은 주요 인물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우리는 소설의 여러 지점에서 각 인물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전 리마의 각기 다른 동네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의 기억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중산층 가정의 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알베르토 시인, 가난과 폭력 속에서 거칠게 살아남아야 했던 하과르, 그리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항상 따돌림을 당했던 리카르도 아라나 노예. 이 과거의 편린들은 현재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그들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흐름이자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화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1인칭 서술들입니다. 소설의 여러 부분은 나는 혹은 우리는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지만 독자는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1인칭 화자는 테레사라는 소녀와의 풋풋한 사랑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화자는 거친 동네에서 도둑질을 하며 살아남았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독자는 이 파편적인 고백들을 읽어나가면서 다른 정보들과 조합하여 이 목소리가 각각 시인과 노예, 그리고 하과르의 것임을 점차 추리하게 됩니다. 이 기법은 엄청난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동시에 각 인물의 가장 내밀한 욕망과 비밀을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가집니다. 독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가스 요사가 이처럼 복잡하고 단절적인 서사 구조를 사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이 기법을 통해 레온시오 프라도 사관학교, 나아가 페루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진실의 부재와 도덕적 혼돈 상태를 형식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습니다. 오직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파편적인 진실과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뒤엉킨 기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건의 전모는 결코 하나의 시점에서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독자는 여러 인물들의 모순적인 증언과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진실이란 얼마나 구성하기 어렵고 상대적인 것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웅의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데올로기는 바로 마치스모, 즉 왜곡된 남성성입니다. 이 소설은 마치스모가 어떻게 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서입니다. 레온시오 프라도 사관학교는 바로 이 마치스모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거대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은 용기나 책임감 혹은 고결한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특히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나약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 타인, 특히 약자를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것, 그리고 폭력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치스모 문화는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세례의식을 통해 모든 생도들의 몸에 각인됩니다. 신입생들은 이유 없는 폭력 앞에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저항하는 자는 계집애 혹은 겁쟁이로 낙인 찍히고
더 큰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오직 더 강한 폭력에 순응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찾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만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동료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은 생존에 방해가 되는 사치스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이 뒤틀린 남성성의 코드는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강화됩니다. 교관들은 생도들에게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 그리고 적에 대한 무자비함을 강요합니다. 명예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명예란 진실이나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도들은 위선과 이중적인 태도를 학습합니다. 그들은 교관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규율을 어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정직한 자는 멍청이가 되고 속임수에 능한 뺀대호, 교활한 악당이 되는 것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지혜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마치스모와 위선의 문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응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밀 조직 서클입니다. 하과르가 이끄는 서클의 멤버들은 학교 내에서 가장 남자다운 인물들로 통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규율을 어기며 그들만의 의리와 복수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명예란 서클의 비밀을 지키고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예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료를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소설의 중심 사건인 화학시험지 절도 계획은 바로 이 서클의 뒤틀린 명예와 생존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건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바르가스 요사는 이처럼 레온시오 프라도라는 닫힌 공간을 통해 마치스모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명예라는 숭고한 가치를 폭력과 위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생도들은 영웅이 되기 위해 학교에 왔지만 그들이 배우는 것은 오직 개들의 법칙뿐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암시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이 개들이 바로 미래의 페루를 이끌어갈 군인, 정치인,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영웅의 시대의 비극성은 거대한 시스템의 폭력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르가스 요사는 이 시스템 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거나 순응하거나 혹은 파괴되어가는 개인들의 운명을 세밀하게 추적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더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소설의 중심에는 노예, 시인, 하과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세 명의 생도와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감보아 중이라는 이상주의자 군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엇갈리는 운명은 시스템과 개인의 투쟁이 낳는 다양한 결과와 그 도덕적 딜레마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카르도 아라나 노예. 그의 이야기는 이 소설의 가장 중심적인 비극입니다. 아라나는 내성적이고 신체적으로 약하며 폭력적인 사관학교의 문화에 근본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동료들의 잔인한 장난과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내지만 그럴수록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집니다. 그는 오직 학교 밖의 소녀 테레사와의 풋풋한 사랑을 꿈꾸며 힘든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에게 붙여진 노예라는 별명은 그가 이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해 있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그는 주말 외출이 금지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험지 도난 사건의 범인을 교관에게 밀고 하는 이 세계의 가장 큰 금기를 어기고 만듭니다. 그는 고자질쟁이가 된 것입니다. 이 배신 행위의 대가로 그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죽음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미스터리와 도덕적 질문의 진원지가 됩니다. 아라나의 운명은 폭력적인 시스템이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는 연약한 개인을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시인. 알베르토는 이 소설에서 가장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중산층 출신으로 다른 생도들보다는 세련된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료들에게 돈을 받고 음란한 연애소설을 써주는 시인으로 불립니다. 그는 내심 사관학교의 야만적인 문화를 경멸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그 문화에 순응하고 심지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는 아라나의 유일한 친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방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라나가 죽은 뒤 그는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과르를 범인으로 고발하며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양심의 발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약점 음란 소설 작성을 이용해 압박해오자 그는 결국 침묵을 선택하고 시스템과 타협합니다. 그는 안락한 미래를 보장받는 대가로 진실을 외면하고 비겁한 생존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모습은 진실의 무게 앞에서 좌절하고 많은 지식인의 위선과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중산층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하과르. 그는 서클의 리더이자 생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폭력의 화신입니다.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잔인함으로 개들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소설의 초반부, 그는 악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설이 진행되면서 그의 숨겨진 과거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도둑질을 하며 자랐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그의 이야기는 그의 폭력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라나의 죽음 이후 그는 살인자로 지목되어 모든 동료들에게 배척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알베르토와 그를 버린 시스템 전체에 맞서 홀로 싸웁니다. 소설의 마지막,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청산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변화는 이 어두운 소설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던 폭력의 상처가 과연 치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간보아 중위. 그는 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유일하게 명예와 규율이라는 공식적인 가치를 진심으로 믿는 이상주의자 군인입니다. 그는 생도들을 엄격하게 다루지만 그것은 그들을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라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한 그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의로운 노력은 학교 고위층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좌절됩니다. 학교 당국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스캔들을 덮어 조직의 위신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간보아는 외딴 지역으로 좌천당하며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선한 의도를 가진 개인이라도 거대한 부패의 시스템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영웅의 시대는 제목과는 정반대로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 혹은 영웅이 될 수 없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온시오 프라도 사관학교라는 폭력의 용광로는 영웅을 길러내는 대신 소년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들을 냉소적인 생존자 혹은 침묵하는 공모자로 만들어 사회로 돌려보냅니다. 이 소설이 출간 당시 페루 사회에 그토록 큰 충격을 안겨주고 군부가 직접 책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르가스 요사가 그들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라고 믿었던 사관학교의 치부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페루 사회가 감추고 싶어했던 폭력과 위계, 인종차별과 마치스모의 맨얼굴을 바로 그 영웅을 양성하는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포착해낸 것입니다. 이 소설의 문학적 위대함은 단순히 그 고발적인 내용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르가스 요사는 부서진 시대를 그려내기 위해 부서진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의 다층적이고 단절적인 서사 기법은 독자들로 하여금 진실의 파편들을 직접 맞춰보게 함으로써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도덕적 혼돈의 상태를 직접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는 내내 알베르토의 위선에 분노하면서도 그의 고뇌에 공감하고 하과르의 폭력에 몸서리치면서도 그의 외로운 투쟁에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세계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능력이야말로 바르가스 요사를 20세기 문학의 거장으로 만든 핵심적인 힘입니다. 2010년 스웨덴 할리모는 바르가스 요사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며 그를 권력의 구조에 대한 지도, 제작자이자 개인의 저항, 반란, 그리고 패배에 대한 날카로운 이미지를 그려낸 작가라고 평했습니다. 영웅의 시대는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레온시오 프라도 사관학교라는 작은 세계의 권력 구조를 해부하고 그 안에서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패배하고 많은 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한 사회 전체의 운명을 예리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영웅의 시대가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이 비단
반세기 전 페루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과연 다른가요? 맹목적인 애국심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집단 문화, 약자를 희생양 삼는 폭력의 시스템, 그리고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지식인의 위선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가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영웅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위선을 경계하고 시스템의 거짓된 신화에 맞서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웅은 어떻게 괴물이 되는가? 바르가스 요사의 가장 잔혹한 해부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영웅이란 시스템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거짓과 폭력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년들의 지옥으로 변한 레온시오 프라도. 사관학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모든 억압적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시스템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